식당 코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식당. 제가 총괄하는 이탈리안 코너 앞에는 5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석진 한식 코너에는 30명이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파스타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요. 제 눈앞에서요. 저는 30년 경력의 미슐랭 이스타 셰프입니다. 밀라노에서 3대째 요리사 가문을 이어왔어요. 이탈리아 요리가 세계 최고라는 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선수들은 제 파스타를 지나쳐 하얀 국물 요리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떡국이라고 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요. 처음엔 웃었습니다. 국물 요리 하나가 파스타를 이길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벨루치입니다. 올해 52세예요. 밀라노 태생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요리사 집안이죠. 20대에 파리에서 수업했고 30대에 미슐랭 원스타, 40대에 투스타를 받았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이탈리안 코너 총괄을 맡았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이탈리아 요리를 누가 맡겠어요. 저 말고는 없었습니다. 개막 전날 주방을 점검했어요. 최고급 듀럼밀 파스타, 산마르자노 토마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전부 본토 직송이었죠. 선수들에게 진짜 이탈리아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막 첫날 아침, 자신감에 차서 식당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코너 앞이 한산했어요. 아침 7시면 훈련 전 식사 시간인데 사람이 별로 없었죠. 10명도 안 됐습니다. 처음엔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식당 반대편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어요. 줄이 보였습니다.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구석진 코너까지 줄이 이어져 있었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저기가 어디지? 가까이 걸어갔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코리안 푸드, 한식 코너였어요. 줄 앞쪽을 살펴봤습니다. 배식대 위에 하얀 국물이 담긴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선수들이 그릇을 받아들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스태프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냐고요? 떡국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 설날 음식이라고요. 떡국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물 요리 하나가 뭐라고. 금방 시들해지겠지. 하지만 다음 날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침 7시, 제 파스타 코너에는 15명, 한식 코너에는 40명이 넘는 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날도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파스타 코너 앞을 지나가는 선수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제 코너를 흘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한식 코너 줄 끝에 섰죠. 한독일 선수가 동료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도 떡국 먹자. 어제 먹고 훈련 컨디션이 좋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컨디션이 좋았다고요? 음식 하나로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수들이 뭘 알겠어요. 맛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행 따라 줄 서는 거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입니다. 저는 30년간 이탈리아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미슐랭 스타를 2개나 받았고 유럽 최고의 셰프 리스트에도 올랐죠. 그런데 지금 제 파스타가 한국 국물 요리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요. 제 눈앞에서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금방 끝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해보자. 데이터로 보면 답이 나올 거야. 식당 운영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소비량 통계를 달라고 했죠.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태블릿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떡국 소비량, 개막 첫 주 대비 312% 증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312%요? 3배가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담당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맞냐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요. 심지어 이건 아침 시간대만 집계한 거라고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까지 합치면 더 높을 거라고요. 저는 화면을 계속 내렸어요. 파스타 소비량. 개막 첫 주 대비 15% 감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 파스타가 줄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요. 파스타 본고장에서요.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설상 종목 선수들이 떡국을 많이 찾는다고요.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선수들이요. 새벽 훈련 전에 꼭 먹고 간다고 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12%.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야. 새로운 음식이니까 호기심에 먹어보는 거겠지. 곧 시들해질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떡국 줄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직접 관찰하기로 했어요. 아침 6시 반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도 열기 전이었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식 코너 앞에 15명이 서 있었습니다. 해도 뜨기 전인데요.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7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들어갔죠. 떡국 배식이 시작됐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들이 선수들 손에 들려갔습니다. 한 노르웨이 선수가 그릇을 받아들고 나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왜 이걸 먹느냐고 물었어요. 선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훈련 전에 먹으면 몸이 바로 풀린다고요. 파스타도 맛있는데 먹고 나면 몸이 무거워진다고 했어요. 떡국은 든든하면서도 가볍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가볍다고요? 파스타가 무겁다고요? 30년간 선수들에게 파스타를 먹여왔어요. 탄수화물 보충에 파스타만 한 게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 선수는 파스타가 무겁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인터뷰했어요.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 어제 먹고 컨디션이 너무 좋았다고요. 오늘도 먹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뜨거운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해준다고요. 추운 아침에 딱이라고 했어요. 프랑스 스키 코치. 선수들한테 추천받아서 먹어봤는데 진짜 좋다고요. 이제 매일 온다고 했습니다. 코치까지 먹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떡국이라고 쳤습니다. 한국어 위키피디아가 떴어요. 번역기를 돌렸죠. 떡국. 한국의 전통 설날 음식. 쌀로 만든 떡을 소고기 육수에 넣어 끓인 국물 요리. 새해 첫날 아침에 먹으며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가 있음. 설날 음식이라고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담백하면서 깊은 맛.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함.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그 문장에서 멈췄어요. 밀라노 올림픽은 2월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죠. 선수촌 밖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선수들은 그 추위 속에서 훈련했어요. 새벽부터 야외에서 뛰고 미끄러지고 점프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뜨거운 국물,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운 음식.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30년간 요리를 해왔어요. 미슐랭 스타를 2개나 받았죠. 하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먹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요. 저는 맛만 생각했어요. 최고의 재료, 완벽한 조리법, 아름다운 플레이팅. 그게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맛이 아니라 기능을 원하고 있었어요. 추위를 녹여줄 뜨거운 국물, 훈련 전 몸을 풀어줄 가벼운 한 끼.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멀리 알프스 산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죠. 30년 요리 인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할 수 없었어요.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요. 내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음식 줄에 서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6시 45분. 저는 한식 코너 앞에 섰습니다. 30년 요리 인생에서 남의 음식 줄에 선 건 처음이었어요.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갔죠. 미슐랭 이스타 셰프가 구석진 코너에서 줄을 서다니요. 하지만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앞에 20명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독일 선수, 캐나다 코치, 노르웨이 트레이너.
국적이 다양했어요. 다들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7시가 되자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줄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도 따라 앞으로 나아갔죠. 배식대가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였어요. 화려한 향신료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코끝을 자극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인 조리사가 국자로 국물을 퍼담았어요. 하얀 국물이 그릇에 담겼습니다. 그 위로 김이 확 올라왔어요. 쌀로 만든 하얀 떡 조각들이 국물 속에 둥둥 떠올랐습니다. 노란 달걀 지단이 얹어졌고 초록색 파가 마지막으로 올라갔죠. 색감이 단순했어요. 하양, 노랑, 초록. 3가지 색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죠. 토마토의 빨강, 바질의 초록, 치즈의 금색. 저는 늘 색감의 조화를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 소박했습니다. 거의 흰색이었어요.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놀라웠어요. 뜨거웠습니다. 보통 단체 급식 음식은 미지근하기 마련인데 이건 지금 막 끓여낸 것 같았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게 보였죠. 조심스럽게 입술에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후 불어서 식힌 다음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확 퍼졌습니다. 국물이 혀를 감쌌어요.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육수의 풍미가 입안 전체에 번졌죠. 소고기를 오래 구운 맛이었어요. 담백하면서도 구수했습니다. 짜지 않았어요. 느끼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떡을 씹었어요. 쫄깃했습니다. 치아로 씹을 때마다 탄력이 느껴졌어요. 부드럽지만 힘이 있는 식감이었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쌀로 만든 떡이라고 했어요. 이탈리아에도 리조토가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쌀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니요. 달걀 지단은 부드러웠어요. 파는 아삭했죠.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먹었어요. 한 숟가락, 2숟가락.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이상한 걸 느꼈어요. 몸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밖은 영하 7도였어요. 아침이라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았죠. 식당 안도 난방이 충분하지 않아서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왔어요. 배 쪽에서 시작된 온기가 가슴으로, 어깨로 퍼져나갔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아까까지 차가웠는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30년간 수많은 음식을 먹어봤어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다녔죠. 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속에서부터 열기가 퍼지는 감각. 이건 맛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기능이었습니다. 나머지 떡국을 다 비웠어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마셨죠.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그냥 국물 요리가 아니었어요. 추운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을 위해 설계된 음식이었습니다. 뜨거운 온도,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재료,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육수. 선수들이 왜 줄을 서는지 이해가 됐어요.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해서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창밖을 봤어요.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어요. 방금 먹은 떡국이 그들의 몸을 데워주고 있을 겁니다. 저는 30년간 맛만 생각했어요. 최고의 맛, 완벽한 맛. 그게 요리의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먹는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국물이 왜 그렇게 오래 뜨거웠을까요? 보통 배식 음식은 금방 식어요. 그런데 떡국은 제가 다 먹을 때까지 뜨거웠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한식 코너 주방을 방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한식 코너 주방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어요. 미슐랭 이스타 셰프가 구석진 코너 주방에 들어가다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젯밤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왜 그렇게 오래 뜨거웠을까? 분명 비밀이 있을 거예요. 주방 입구에서 한국인 조리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고요. 잠시 후 40대 남성이 나왔어요. 김정우라고 했습니다.
한국 조리팀장이었죠. 저는 자기소개를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국물이 왜 그렇게 오래 뜨겁냐고요. 김정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방 안으로 안내했어요. 배식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작은 장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용기였죠.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발열 도시락이라고 했어요. 김정호가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용기 옆면에 작은 줄이 달려 있었어요. 김정호가 그 줄을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가 줄을 확 당겼어요. 순간 용기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피어올랐죠. 몇 초 만에 용기 전체가 뜨거워졌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도 없이요. 전기도 없이요? 김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학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용기 안에 발열 패드가 들어있는데 줄을 당기면 물과 반응해서 열이 난다고요. 저는 용기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진짜로요. 방금 불에 올렸던 것처럼요. 김정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국물이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선수들이 그릇을 받아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김이 올라온다고 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요리를 해왔어요. 온도 관리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죠. 하지만 저는 항상 조리 단계에서만 온도를 생각했습니다. 파스타는 삶는 온도가 중요해요. 소스는 볶는 온도가 핵심이죠. 플레이팅 직전까지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배식 이후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손님이 음식을 받아서 먹기까지의 시간. 그 사이에 음식은 식어가죠. 저는 그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배식 이후까지 온도를 설계했습니다. 선수가 자리에 앉아서 첫 숟가락을 뜰 때까지 뜨거움을 유지하도록요. 저는 김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썼다고요. 10년 전이요? 네. 군대에서도 쓰고 등산객들도 쓴다고 했습니다. 산에서 뜨거운 국물을 먹으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판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신기해하는 기술을 한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등산객들이, 일반 시민들이요. 김정호가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고요. 먹는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추운 곳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에게는 뜨거운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요리사의 역할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맛에만 집중했어요. 최고의 재료, 완벽한 조리법, 아름다운 플레이팅. 그게 요리의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먹는 사람의 상황을 먼저 생각했어요. 영하의 날씨, 새벽 훈련, 차가운 몸.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했죠. 답은 뜨거운 국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적용했어요. 맛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것. 저는 주방을 나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선수촌 광장에 선수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패딩을 껴입고 장갑을 끼고 있었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미슐랭 스타가 아니었어요. 뜨거운 한 그릇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탈리아는 맛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자부해왔어요. 파스타, 피자, 젤라토. 전 세계가 이탈리아 음식을 사랑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맛이 아니라 배려로요. 먹는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뒤처졌다는 거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선수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떡국을 찾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데이터와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코치였어요. 45살 남성이었죠. 선수촌 식당에서 떡국을 먹고 있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떡국을 드시냐고 물었어요.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파스타는 맛있다고요. 하지만 먹고 나면 몸이 무거워진다고 했어요. 훈련 전에 먹으면 움직임이 둔해진다고요. 떡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든든한데 가볍다고요. 먹고 30분 지나면 몸이 풀려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든든한데 가볍다. 두 번째는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선수였어요. 27살 여성이었죠.
새벽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떡국이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훈련장에 간다고요. 영하 15도에서 2시간을 뛴다고 했어요. 그 전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속부터 따뜻해진다고요. 워밍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30분 걸리던 게 15분이면 충분하다고요. 저는 또 메모했습니다. 워밍업 시간 절반. 세 번째는 독일 바이애슬론 트레이너였어요. 50살 남성이었죠. 선수단 컨디션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선수들에게 떡국을 추천하느냐고 물었어요.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체온 관리가 기록에 직결된다고요. 설상 종목은 외부 온도가 낮을수록 근육이 굳는다고 했어요. 경기 전 체온을 올려두면 초반 퍼포먼스가 달라진다고요. 떡국은 그걸 해준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코어 체온을 빠르게 올려준다고요. 소화도 빨라서 경기에 부담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과학이라고요. 30년간 요리를 예술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맛의 조화, 색감의 배치, 향의 설계. 그게 요리의 본질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트레이너는 떡국을 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체온 관리, 소화 속도, 근육 컨디션. 그런 관점에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식당 운영 담당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달라고 했어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재방문율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떡국 87%, 파스타 34%.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87%요. 한 번 먹은 사람 10명 중 9명이 다시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반면 제 파스타는 34%였습니다. 10명 중 3명만 다시 오는 거예요. 담당자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종목별 데이터가 나왔어요. 설상 종목 선수들의 떡국 재방문율 92%,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알파인 스키. 추운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이었죠. 그들은 거의 매일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돌려주며 물었어요. 파스타 재방문율이 왜 이렇게 낮냐고요. 담당자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수들 피드백을 보면 맛은 좋다고요. 하지만 먹고 나면 무겁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어요. 훈련 전에는 부담스럽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맛은 좋다. 하지만 무겁다. 그게 제 파스타에 대한 평가였어요. 30년간 맛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재료, 완벽한 조리법. 선수들이 맛있다고 하면 성공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선수들은 맛만으로 음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필요로 선택했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체온을 올려줄 뜨거운 국물. 훈련 전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벼운 한 끼. 소화가 빨라서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음식. 그게 선수들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제 파스타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았죠. 떡국은 맛도 있었고 필요도 채워줬어요. 승부는 이미 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스타는 맛있어요. 하지만 떡국은 필요해요. 한 선수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맛과 필요. 그 차이가 312%와 15% 감소를 만들었어요. 저는 30년간 맛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필요의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음식을 만들었죠. 내일 김정우 셰프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 떡국이냐고요. 왜 하필 이 음식이냐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김정우 셰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식당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어요. 주방은 조용했죠. 김정우가 배식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꺼냈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떡국이냐고요. 한국 음식이 많잖아요. 비빔밥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요. 왜 하필 이 음식을 선택했느냐고요. 김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수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생각했다고요. 저는 기다렸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은 2월이라고요. 한겨울이죠. 선수촌 밖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선수들은 새벽부터 그 추위 속에서 훈련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배부름이 아니라 따뜻함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배부름이 아니라 따뜻함.
30년간 저는 배부르게 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푸짐한 파스타, 든든한 리조토. 손님들이 배불리 먹고 나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정우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계속 들었어요. 김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떡국은 한국에서 설날에 먹는 음식이라고요. 새해 첫날 아침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뜨거운 국물을 나눠 먹으면서 한 해의 건강을 빈다고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게 선수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김정우가 웃었습니다. 선수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라고요.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외롭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요. 위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위로라고요. 30년간 요리를 해왔지만 음식을 위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맛, 기술, 플레이팅.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김정우는 음식에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요. 밥 먹었어? 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김정우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사로 밥 먹었느냐고 묻는다고요. 영어로 하면 how, you 같은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고요. 상대방이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곧 관심이라고요. 먹여주는 게 곧 사랑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음식이 곧 관심, 먹여주는 게 곧 사랑. 이탈리아에서도 음식은 중요합니다.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음식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음식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먹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건강을 비는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김정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선수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따뜻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국물 한 그릇.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응원이라고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응원이라고요. 요리가 응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맛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손님을 감동시키는 예술가였죠. 하지만 김정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먹는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정우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국물처럼요. 주방을 나오며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30년간 저는 맛만 생각했어요. 최고의 재료, 완벽한 기술, 아름다운 플레이팅. 그게 요리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먹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요.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게 한국 요리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요리 인생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김정우 셰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것. 저는 30년간 요리를 해왔어요. 20살에 주방에 들어갔고 30의 첫 레스토랑을 열었죠. 40의 미슐랭 1스타, 45의 2스타를 받았습니다. 성공한 셰프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요리했나?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미슐랭 스타를 받기 위해, 평론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셰프로서 명성을 쌓기 위해 요리했습니다. 손님은 제 실력을 증명하는 도구였어요. 물론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죠. 감탄했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힘들었는지, 몸이 차가운지, 위로가 필요한지, 그런 건 관심 밖이었습니다. 저는 맛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담지는 않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고요했어요. 멀리 알프스 산맥의 윤곽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죠. 선수촌에서의 일주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파스타 코너가 텅 빈 걸 봤을 때 분노했어요. 한식 코너에 줄이 선 걸 보고 비웃었죠. 떡국이라는 음식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먹어보고 달라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몸 안쪽에서 열기가 퍼져나갔죠. 추운 아침에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선수들이 왜 줄을 서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발열 도시락 기술을 봤을 때는 충격받았어요. 한국은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을 일상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기해하는 걸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선수들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은 맛이 아니라 필요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파스타는 맛있지만 무겁다고 했죠. 떡국은 든든하면서도 가볍다고요. 그리고 김정호 셰프와의 대화, 음식이 곧 관심이라고 했어요. 먹여주는 게 곧 사랑이라고요. 선수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간 맛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재료, 완벽한 기술, 아름다운 플레이팅. 그게 요리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요리는 맛만이 아니었어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요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30년간 맛만 생각했다. 손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관심 없었다. 미슐랭 스타가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한국은 달랐다. 먹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추운 곳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고민했다. 답은 뜨거운 국물이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하는 기술까지 적용했다.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게 한국 요리의 철학이었다. 나는 요리사로서 교만했다. 이탈리아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다. 다른 나라 음식은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있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정우 셰프에게 가서 말해야겠다고요. 제가 틀렸다고.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52세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미슐랭 이스타 셰프가 뭘 더 배우냐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최고가 아니었어요. 필요한 음식, 따뜻한 음식이 진짜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요. 저는 늦었지만 배우고 싶었습니다. 따뜻함을요. 올림픽 폐막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우 셰프를 찾아갔어요. 한식 코너 주방은 정리 중이었습니다. 조리 기구들이 박스에 담기고 있었죠. 내일이면 그들도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김정우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막혔어요. 52세 미슐랭 이스타 셰프가 40대 한국 요리사 앞에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요. 서울에 가도 되겠냐고요. 김정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언제든 환영한다고요. 서울에 오시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떡국을 보여드리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김정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주방을 나왔습니다. 선수촌 광장을 걸었어요. 올림픽이 끝나서 사람들이 짐을 싸고 있었죠. 각국 선수단이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서울. 검색 버튼을 눌렀죠. 3월 첫째 주 항공편이 떴습니다.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서울행 비행기. 30년 요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 요리를 배우러 가는 거였습니다. 화면에 예약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52세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할 수 있죠. 미슐랭 이스타 셰프가 뭘 더 배우냐고 할 수도 있어요. 밀라노에서 편하게 은퇴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30년간 맛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재료, 완벽한 기술, 아름다운 플레이팅. 그게 요리의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먹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요.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게 한국 요리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맑았어요. 알프스 산맥 위로 해가 지고 있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탈리아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한식은 관심받기였어요. 떡국이라는 음식은 들어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떡국이 저를 바꿨어요. 아니, 떡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저를 바꾼 거예요. 추운 곳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을 걱정하는 마음. 뜨거운 국물로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떡국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배우러 갑니다. 따뜻함을요. 비행기 창밖으로 밀라노가 멀어질 거예요. 알프스가 보이다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12시간 뒤에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거기서 저는 새로 시작할 거예요. 30년 경력의 미슐랭 셰프가 아니라 한국 요리를 처음 배우는 학생으로요. 맛있는 음식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음식, 따뜻한 음식이 진짜였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저는 늦었지만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밀라노의 추위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속이 따뜻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음식의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음식의 건승을 빕니다. 지금까지 마르코 벨루치의 놀라운 기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